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은만입니다. 오늘 우리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죠. 1595년 정도에 저술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낭만 희극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희극 작품도 유명하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4대 비극이 있죠. 특히 그 비극 작품 중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햄릿을 굉장히 특별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작품들도 정말 이렇게 그 경중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토마스 칼라일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요. 물론 좀 과장인 거는 맞습니다. 인도가 보통 또 그 깊은 종교성을 갖고 있는, 또 유구한 종교적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로 영국의 대문호로서 영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썩 기분이 좋지가 않아질 수가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직접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약간 좀 서설을 오늘 좀 하고 싶은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작품에서 다루게 되는 이 가부장제와, 그리고 이제 이 부권주의, 거기에 또 이것에 어떤 저항하는, 그러한, 이런 그 여성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한번 다루고, 그러고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불편한 페미니즘,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접해보신 그러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서점에서, 구내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가 가르쳤던 학생을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한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아주 귀중한 정보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책이 페미니즘 관련 서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이제 많이들 읽고 논의하고 있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느낄 정도면, 대단히 뜨거운 이슈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난 3월 8일이 우리가 이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관련된 어떤 얘기들을, 또 어떤 그림들도 사진들도 올리고 그랬는데요. 여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처음 시작될 때가 20대 중반이 4명 중에 1명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이 작품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드미트리우스라고 있거든요. 이 드미트리우스가 이 헬레나에게 행했던 언어 폭력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정말 이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회의 사적 가부장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지금 가정 내에서의 어떤 가부장제로 인한 여러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적어도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남자라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비라는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어떤 공적 가부장제라고 그러죠. 특히 유리천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독박 육아라고도 또 있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어떤 그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은 여전히 이제 그 철폐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간과하면은 안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 3차 그 어떤 페미니즘의 물결에 와서는 단순히 어떤 그 양성 평등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걸 넘어선 어떤 성평등의 논의로 그 논의 지평이 더 세분화되고 확장된 것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차별이나 배제가 왜 나쁠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이나 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차별받기를 원치 않고요, 배제당하기를 원치 않고요, 우리는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과 배제라는 것이 왜 인권 침해냐면 그것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져요.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의 첫 번째 그 차별이 무엇이 가장 심하냐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학력과 학벌 차별이 너무나 심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요, 평생을 사람들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콤플렉스, 그 열등감, 마치 우리가 열등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심리적인 억압인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어떤 차별 사유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법과 제도가 계속해서 어떤 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뭐 형식적인 차별의 철폐가 정말 아주 미묘하게 그리고 아주 그 암암리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차별이 철폐되지 않는 이상 과연 그것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나 배제에 대해서 인권 침해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막지 않는 그러한 사회는 그런 인권 침해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양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더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여성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의 권리는요, 인권이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그 성숙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 여성들의 어떤 참여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많은 이제 반감들도 분명히 있고 불편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성 해방은 남성 해방이고, 그 인간 해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얘기도 제가 모르진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이미 너무 오래된 아주 뿌리 깊은 역사적인 문제여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정치학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김재홍 선생님이 그걸 번역을 하셨습니다. 원전 번역을. 그 김재홍 선생님이 이제 역자로서 앞에 이제 쓰신 글을 보면 이제 학회 끝나고 그러셨겠죠. 그 박노자 선생님하고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있는 그 선생님하고 우연히 이제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니 박노자 선생님 얘기가
나는 러시아에 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제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이후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본성상 노예가 있고 본성상 자유인이 있다고 그러면서 노예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남성의 우월성, 여성의 열등성도 암컷, 수컷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학에서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무슨 그러면 뭐 다른 가치는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그러한 아무리 대철학자라 하더라도 그런 맹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남성의 우월성 그리고 여성의 열등성을 주장하는 이런 우열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수업 때에 프로이트의 심리학 얘기가 조금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프로이트는 그 문명 속의 불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이제 조그만 소논문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성들은 원래 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외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한 이중 윤리를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냥 썼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은 프로이트도 남성 중심주의적 가부장제에 근거한 심리학을 전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이트를 무조건, 물론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프로이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지만, 여성을 항상 남성을 기준으로 남성 심리를 기준으로 여성 심리를 전개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와 여자의 심리는 다른데 남성화된 여성 심리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죠. 프로이트의 이제 제자들도 많이 얘기하고요. 제가 뭐 특별히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들 학계에서는 다들 그렇게 뭐 공통된 의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좀 그래서 이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여성 철학자이자 고전학자가 있는데, 이 누스바움의 얘기에 의하면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요. 위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노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뭐냐 그러면 여성은 남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핍으로 항상 여성을 남자 중심으로 규정을 해왔다는 거죠. 프로이트도 난근 선망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기준이 남성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누스바움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남성들이 느끼지 못하는 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수치심은 여성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 여성은 뭔가 결핍된 존재니까. 왜? 남자가 기준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이 남성 중심적 지배적 이데올로기, 지배적 세계관으로 지속이 돼 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한다면, 그러한 남성 중심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적응해서 거기에서 현명하게 이용을 하거나,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로 우리가 또 뭐라 그러냐면 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적 사회화라고도 하는데, 여성이 자신을 남성의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잘 이용해서 그 사회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예. 벌써 이제 어떤 그렇게 남성 사회에 편입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어떤 원하는 위치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경우들도 이미 많이들, 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이렇게 여성들의 이러한 어떤 그 남성 중심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어떤 그 관계,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 바로 이제 그 페미니즘의 이론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억압의, 예, 원인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네 가지로 페미니즘의 이론을 좀 나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거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걸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는요. 우선 여러분, 여성 억압의 원인이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이 한여름밤의 꿈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가부장제가 그 아버지의 지배죠. 예, 부권주의라고 하는 거, 예, 정말 막강한 아버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예, 나오겠지만은요. 그래서 가부장제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페미니즘을 우리가 급진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그 법과 제도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법과 제도에 의한 그러한 어떤 여성 억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낙태죄를 폐지한다든가, 예, 간통죄를 개정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어떤 그 한 사회의 계몽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성 억압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죠. 이 속에서 여성은 어떤 성적 상품화,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 성적 상품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그 소비 사회에서 여성을 타겟으로 끊임없이 소비를 유도하고 유혹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자립이, 예, 어떤 그 남성의 그 억압으로부터, 예, 뭐 독립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마르크스적 페미니즘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그냥 앞에 나왔던 우리가 급진주의 페미니즘하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서 언급되는 어떤 여성 억압의 원인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이중 착취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이 사회에서 여성을 재현하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대단히 왜곡됐고,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비정상적인, 예, 좀 엇나간, 예,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눠놓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좀 강조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이제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서의 가부장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지배라고 보통, 예, 패트리아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여성만의 아주 그 어떤 분리된 공간을 인정하는,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는지는 여러분들이 또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적하면서 상당히 어떤 그 어떤 이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이 뭐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 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마크 트웨인의 그 아담과 이브의 그 낙원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짤막한데, 마크 트웨인은 뭐 엄청난 그 재능이 있는 그러한 소설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인생의 부침을 겪고 병든 아내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이제 남기는 상황인데, 앞에는 아담의 일기가 나오고 뒤에는 이브의 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너무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갖다가 아주 인간적인 그 풍자 소설이에요. 예, 뭐 아주 종교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조금 약간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하고 있지 않나 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아담이 이렇게 동물들 이름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 여자 때문에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되게 수다스럽고, 자기가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은 먼저 나서가지고 이건 어디다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본인이 명명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 여자가 막 심지어는 이것이 이런 표현도 써요. 처음에는. 나중에 좀 바뀌지만, 예, 뜬금없이 말이야, 뭐 자고 일어났더니 왼쪽 심장에 상처가 나 있는데 저거 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더니 이게 여기는 동산이 아니다, 자기가 봤을 때 바위가 있고 환경 같은 거 보니까 공원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막 그랬는데 이브의 일기에 그 부분을 보면은, 이브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사실 이브가 그랬던 이유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름 하나 지려고 그러면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이브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하면 그냥 이름이 어떻게 불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딱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얘기했는데 상당히 언짢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남성 심리하고요, 여성 심리는 달라요. 지금까지 여성 심리는 남성화된 기준에 의해서 그 여성 심리가 해석이 되오지 않았냐.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심리학의 이 언어들이 결국은 남성 중심 그런 지배적 세계관의 근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성의 언어를 찾아서 여성 심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것은 지금 어느 영역에 있냐 그러면 다 비이성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심리학적 언어들은 소위 합리성이라는 걸로 체계화가 되어 있겠죠. 설명 안 되는 거 다 비이성적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신비적인 것이고 여성적인 것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학문은 그런 것들을 설명의 빛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심리학들이 있지만 여전히 인간이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인간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를 넘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로 여성 심리를 설명하려니까 불편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좀 일부를 좀 정리하기 전에 조금
우리 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살펴보고 일부를 정리하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225쪽이죠. 자, 뭐 여기 희극이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여름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이제 낭만 희극에 속한다. 그래서 웃음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아주 그 광대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극중극이 있는데 요거 보통 우리가 이제 액자 구조라고 하죠. 또 이중 구조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읽어보시면 중간에 테두리 있는 극중극 그랬는데 요것은 이 작품에서요. 이 피라모스와 티스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좀 비슷해요. 좀 희극 버전인데 요것을 이제 이 테세우스 이 공작 부부 히폴리타하고 이 테세우스 공작 부부의 어떤 결혼식의 축하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연극으로 올려요. 누가 올리냐 그러면은 머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직공들이라고 그러죠. 노동자들. 그래서 굉장히 웃겨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아예 연극으로 올리니까 테두리가 있는 거고, 근데 테두리가 없는 극중극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또 등장하는 그러한 이 연극 속에 또 연극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숲속에서 이 연인 두 쌍의 연인들이 이제 뭐 사랑 관계가 굉장히 뒤바뀌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과 그리고 이 보톰이라고 바텀이죠, 바텀. 보톰이라고 하는 이 보톰이 여기서도 아주 더 재미난 광대로 등장을 하는데 당나귀 머리를 뒤집어 쓰고 나오게 되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뒤에 이제 로빈 굿펠로우라고도 하는데 퍽이라고 하는 그런 광대가 있어요. 굉장히 거의 뭐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또 그 요정의 여왕인 그 왕비인 이 티타니아하고의 또 이제 아주 이 변태적인 사랑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하죠. 하여튼 그 여기서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줄에 나오듯이 인생도 연극일 수 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뭡니까 그럼? 배우죠. 여러분 연기 잘하세요. 아이 뭐 연기 저 진심을 담아서 하면 되지 뭐. 자, 근데 이런 극중극들이요. 그 한여름밤의 꿈에만 나오진 않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4대 비극 중에 햄릿을 특별히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지만 햄릿에도 이 곤자고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각색해서 우리가 이제 무언극도 나오고 마우스트랩이라 해서 쥐덫 이렇게 두 가지의 그러한 극중극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이제 햄릿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 선왕의 죽음에 어떤 진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덫을 놓는 작업을 하거든요. 하여튼 뭐 재밌습니다. 이런 게 인생도 연극일 수 있고 우린 다 배우고 참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그럴듯하죠. 정말.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뭐 메타 연극은 그렇게 넘어가 보시고 광대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중간에 보톰이 나와요. 제가 이제 등장 인물들은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만, 그래서 이제 보톰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PUCK 퍽이라고 그 오른쪽에 있죠. 신화찾기 6번에 이 퍽이 있는데 로빈 굿펠로, 굿펠로 좋은 친구인데, 네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굉장히 이 친구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지니까는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바로 2부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